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러시아를 돕는 북한 병사가 최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감청 자료를 우크라이나가 공개하면서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던 북한은 백령도에서 이륙한 비행 경로를 공개하고 한국군의 도발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추가 도발을 암시했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병사들을 화물차에 태워 최전선으로 보내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감청 자료가 공개되면서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앞둔 가운데 우방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세부 비행 이력까지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거듭 일축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진을 둘러싼 친윤과 친한 갈등 속에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 의원총회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하면서 상설 특검 후보자의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의 통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이 15년 만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참패했습니다.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시바 총리에 대한 퇴진 요구에 불이 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잠시 뒤 광주에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5차전 경기가 치러집니다. 12번째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긴 기아에 맞서 삼성은 벼랑 끝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병사들을 화물차에 태워 최전선으로 보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감청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 점령된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될 것이 유력합니다. 쿠르스크 인근 대도시인 보로네슈에서 화물차로 북한군을 전선에 수송하는 정황을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을 태운 화물차는 민간 번호판을 달았는데 전투 명령서가 없어서 경찰이 멈춰 세웠고 장교들이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Ага, сейчас погоди. Мне уже зампотех написал, зампотех уже написал, что там уже решили вопрос. Не, все. Твой, да? Да, вопрос решили, он помогает БМПшникам корейцев перевозить. 녹취가 사실이라면 북한군의 전장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병된 북한군의 임무가 무엇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들이 최정예 부대는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개된 영상과 정보 평가를 보면 북한군은 징집된 지 얼마 안 된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병사들로 추정된다는 이유입니다. 선발대로 약한 병력을 보내 전황과 국내외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 폭풍군단이 파병됐더라도 전장에서 위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들은 침투와 암살, 폭파 공작 전문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넓은 평원에서 전개되는 참호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쿠르스크에서 8번에 걸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막아냈고 동부 전선에선 마을 하나를 추가로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의 침략이 더 대담해지고 있다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서방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처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 대표단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을 설명합니다. 나토는 한국 고위급 대표단이 북대서양 이사회에 참석해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 대표단의 브리핑을 들은 뒤 약식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한미 외교와 국방장관이 함께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 제6차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의 2+2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한미 동맹 협력과 지역 이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뒤에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 성명도 채택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해온 북한이 해당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국군의 도발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한국군 무인기의 침투 경로라며 노동신문에 올린 그래픽 지도입니다. 비행 이력을 분초 단위로 분석한 표도 만들어 함께 실었습니다. 평양에서 추락해 발견된 무인기가 남측 백령도에서 이륙해 날아온 사실을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보도한 내용입니다. 발견된 무인기 기록에선 비행 계획과 이력 238개가 발견됐는데 마지막 비행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 영역 안에서 이뤄진 자료였다는 점도 한국군 무인기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할 경우 도발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책임을 집요하게 회피해온 한국 군사 깡패들의 가장 저열하고 파렴치한 도발적 정체가 저도 변명할 여지 없이 입증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서울 상공에서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경우 우리 측 대응이 궁금하다고 비꼬며 추가 무인기 도발을 암시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무인기가 침투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북한이 세부 비행 이력까지 공개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오는데 우리 군 정찰 무인기의 탑재 중량을 고려하면 무거운 전단통을 달고 날개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경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이 사건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조사 결과를 고리로 대남 위협과 도발 빈도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과 이를 둘러싼 정부 대응이 정치권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군 참관단 파견 검토에 전쟁놀이 하느냐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안보마저 정쟁에 활용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러시아 파병설이 불거진 북한을 향해 살 길은 그것 말고도 많다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분석관이나 군의 참관단을 보내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전쟁놀이를 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파병을 위해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까지 우회해가며 행여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된 북한 장병들,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이 신문을 하다 무슨 문제라도 생길 경우에 그 파장을 대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의 참전 위기에 비판의 화살을 엉뚱하게 정부 여당에 돌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이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야당이 이를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만 한다는 겁니다. 이어 지금은 여야가 손을 맞잡고 김정은 정권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고 여야가 하나로 뭉쳐서 민생 안보 현안을 해결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평화, 세계 평화를 해치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해치는 참전에 대한 규탄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서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문자메시지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군 폭격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국가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수호라는 국회의원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전쟁 사주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며 제명 결의안을 제출한 반면 외환 유치죄? 라는 아주 심각한
형법상 범죄 행위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군을 북괴군으로 칭하고 이들을 타격해 심리전을 하자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민주당이 북한을 돕기 위해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사견을 말한 것을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규탄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맞물려 향후 미국 대선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추진 문제를 두고 여당 내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공개의총을 열자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고 이에 친윤계는 스스로 당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맞받았는데 계파 갈등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까지 표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친한동훈계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지은 건 당론이 아니라며 기존 친윤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목 특별감찰관 추천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는 지적에도 야당의 특검 주장이 정략이란 걸 방증하는 게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정체성을 들먹이거나 무용론을 외치는 걸 국민들은 모두 구차한 변명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특히 특별감찰관 추진을 놓고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당원과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공개 의원총회를 제안했습니다.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는 의총은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명분과 여론에서 밀릴 게 없다는 친한계 내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친윤계는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견과 의견을 나누되 너무 남에게 알리지 않고 의견을 봉합해야 한다며 친한계 공개적 요구 방식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파괴적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파괴적인 거는 스스로 파괴하는 건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친한계의 공개의총 제안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원내 사안에 원외 지도부가 관여한다는 취지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친한계와 친윤계 간 공개 절전이 벌어진 가운데 앞서 갈등 양상을 보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개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별감찰관 추진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할 본질이 아니라며 특검 수용만이 국민 분노를 잠재우는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국민에게 진실을 고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갈등이 고조되며 당내에선 분열의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총 전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분 확산을 잠재우기 위해 물밑 대화에 나서리란 일각의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올해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4대 개혁 추진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행정관들의 기강을 다잡고 대통령실 자체 쇄신 방안도 검토하는 등 한동훈 대표와의 빈손 면담 여진을 털어내고 내부 재정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 등 이른바 4대 개혁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참모진들을 독려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는 최근 이딴 전쟁으로 불안감이 커진 중동,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위험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원유 수급 등 경제 불안 요인이 없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민생 관련 사안을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인적 쇄신을 공개 요구한 한동훈 대표에게 반발하는 행정관들을 향해서도 절제와 품격을 강조하며 공개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젊은 행정관들의 불만을 가라앉히려고 시도한 건데 빈손 면담 논란 등으로 뒤숭숭한 조직의 기강을 다잡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좌할 대통령실 내 제2부속실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제2부속 비서관 임명에 맞춰 소규모 인사가 단행돼 분위기 쇄신을 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야권이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민심을 얻기 위한 대통령실의 노력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후보 캠프가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씨 여론조사 보고서로 회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명태균 보고서가 사실상 대선 전략을 뒷받침했다는 의혹을 더는 숨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당시 캠프에 있었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의 주장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안은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라며 거짓말과 모르쇠로 발뺌하지 말고 실체를 밝힐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대통령실에 촉구했습니다. 야권의 명태균 보고서 주장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추측의 추측일 뿐이라며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사안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면서도 대선 때는 많은 기관과 인사들이 각종 자료와 정보를 유력 후보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도 의문이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다른 수많은 자료와 함께 참고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조만간 초안이라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동잎이 하나 떨어지면 가을이 온 줄 안다는 말이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3,000명이 온 건 오동잎이 떨어진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야당은 물론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공동정권을 부끄러워하는 세력까지 포괄한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보수층이 결단할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잠시 뒤 5차전 경기를 치릅니다. 12번째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긴 기아가 끝내기를 외치는 반면 벼랑 끝 삼성은 지난 2013년에 그랬듯이 또 한 번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 오늘도 만원 관중이죠? 네, 어쩌면 올해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승팀이 나올 수 있는 한국 시리즈 5차전입니다. 경기장은 긴장감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19도입니다. 구름이 살짝 끼었지만 야구를 하기도 보기도 아주 좋은 쾌적한 날씨입니다. 이곳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2만 석 가까이가 꽉 차서 매진입니다. 명승부를 앞두고 팬들의 장외 설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왔고요. 이번 우승을 한다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투수 양현종 선수가 나오는 만큼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이 100대 0으로 이길 겁니다.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네, 객관적으로 유리한 팀은 기아입니다.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광주에서 예정된 3경기 가운데 딱 한 번만 이겨도 우승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끝내겠다는 의지가 큰데요. 기아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 대투수 양현종이 오늘 선발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7년 전 마무리 투수로 우승에 마침표를 찍었던 기아에게는 우승 부적과 같은 선수입니다. 지난 2차전 때 승리 투수가 됐던 양현종이 오늘도 5회 정도까지만 잘 버텨준다면 이후 막강 불펜진을 투입해서 끝내겠다는 게 기아의 계산입니다. 정규 시즌 타격 1위 팀 기아는 방망이도 무섭습니다. 베테랑 김선빈이 6할 때 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직전 4차전 때 말루 홈런을 터뜨린 김태군, 또 중심 타자 나성범도 3할 5푼이 넘는 뜨거운 타격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기아가 오늘 이긴다면 한국 시리즈에 12번 진출해서 모두 우승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홈구장 광주에서 우승 축포를 쏘는 건 무려 37년 만이라서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예, 삼성도 이대로 물러설 생각은 없을 텐데요. 분위기는 사뭇 다를 것 같네요.
네, 기아가 기세등등이라면 삼성은 절치구심입니다. 패, 승패. 이제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진다면 기아에게 챔피언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삼성 선수들 아까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도 또 타격 훈련하는 모습도 봤는데요. 웃음기 없이 비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삼성은 불운 또 악재의 연속입니다. 선발 주축인 외국인 투수 코너와 간판타자 구자욱에 이어 토종 에이스인 다승왕, 원태인까지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습니다. 오늘 선발 라인업에서는 안방마님인 포수 강민호도 빠졌습니다. 오른쪽 햄스트링 쪽에 불편한 감이 있다는데요. 오늘 대타도 대수비도 쉽지 않다고 박진만 감독이 전했습니다. 분위기는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삼성은 어게인 2013을 외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2013년 두산에 1승 3패로 뒤지다가 기적 같은 3연승으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1년 전 드라마를 다시 쓰겠다는 의지 굉장히 뜨겁습니다. 삼성은 오늘 좌완 이승현을 선발로 내세웁니다. 가을 야구에서 선발은 처음인데요. 정규리그 때 왼손 타자가 많은 기아전에 2차례 나와서 평균 자책점 3.00을 찍었습니다. 삼성은 오늘 지면 끝입니다. 역시 불펜 자원 총동원해서 벌떼 야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동상 이몽인 두 팀 감독의 각오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3승했다 생각하지 않고 1승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5차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5차전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다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아의 끝내기일지 삼성의 반격일지 한국 시리즈 명승부가 개봉박두 야구 팬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데다 짙은 안개까지 엉키면서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본격적으로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이 잦아지는 계절에 이른 만큼 앞으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날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마치 얇은 커튼을 친 듯 뿌옇게 보입니다. 짙은 안개가 뒤덮은 영종대교는 도로의 윤곽조차 희미합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낀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져 시야가 더욱 흐릿해진 겁니다. 일요일 오후 북서기류와 함께 보통 수준의 국외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으로 유입된 후 밤사이 대기 정체로 발생한 안개와 더불어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함께 축적되어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한때 인천 동구 송림동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경기 부천 내동은 71 마이크로그램, 서울 구로구도 57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기온이 점차 올라 안개가 걷히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회복됐지만 인천은 오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었고 충남도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으로 치솟았습니다. 대기 정체가 해소되면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공기가 쾌적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후 전문가들은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는 추운 계절에 접어들면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이 본격화한 이른바 미세먼지의 계절이 시작됐다고 규정합니다. 늦가을로 접어드는 이맘때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서해를 건너 유입되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요. 앞으로 내년 봄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예보를 자주 확인하고 대기질이 나쁜 날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지지율 박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흑인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삼성과 SK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금 정책을 비판하면서 높은 관세 장벽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니아의 흑인 교회를 찾았습니다. 경합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펜실베니아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흑인 표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Here in Pennsylvania right now, each of us has an opportunity to make a difference. Because in this moment, we do face a real question. What kind of country do we want to live in?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바이든의 지원금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높은 관세만 부과해도 해외 기업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거라며 고율 관세 정책을 만능으로 내세웠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and then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s. 마지막까지 박빙 판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ABC 뉴스는 3주 사이 해리스가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표 의향층 지지율이 이달 초 2%포인트에서 4%포인트 차이로 커졌다고 집계했습니다. 특히 해리스가 최근 공을 들인 히스패닉과 흑인 유권자 표심이 돌아왔다고 ABC 뉴스는 분석했습니다. 히스패닉은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율 격차가 22%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커졌고 흑인 지지율은 90대 7%로 해리스가 압도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와 CNN이 최근 내놓은 마지막 여론조사는 두 사람 지지율이 동률로 나온 데다 7개 경합주 평균 지지율에서 트럼프가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잇따르고 있어 일주일여 남은 대선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어제 진행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참패했습니다. 중의원 선거 개표 결과 자민당은 191석을, 공명당은 24석을 얻어서 연립여당은 215석을 기록했습니다. 연립여당 의석은 종전에 비해서 64석 크게 줄었고 과반수인 233석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건 민주당의 정권을 내준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 포기에 10,000원 육박했던 배추 가격이 최근 하락세로 전환한 뒤 6,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6,847원으로 직전 조사보다 240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34%, 평년 가격보다는 40%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손보험이 되지 않는 고가의 시술을 한 뒤 허위 서류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병원장과 환자 수백 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실손보험이 가능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꾸미고 일일 보험금 청구 한도에 맞춰서 진료일도 가짜로 나눠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병원 로비에 경찰이 들어섭니다.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설명하고 환자들의 진료 서류를 확보합니다.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병원에서는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운동선수들이 받는 재생치료 방법이라며 고가의 고주파 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을 권했습니다. 이 치료는 실손보험 대상이 아니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진료기록부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40에서 80만 원인 치료비도 하루 실손보험 청구 한도액인 20에서 30만 원에 맞춰 나눠서 청구할 수 있도록 이른바 진료일 쪼개기 수법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들이 타낸 보험금은 7억 원에 달합니다. 원장 A씨는 방송 출연이나 유명 기업인의 주치의 경력을 홍보해 환자들을 유치하고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게 하겠다며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장님 입장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A씨 등 병원 관계자들과 환자 등 366명을 보험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데 진료받지 않은 날에 그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자체는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으니까. 경찰은 보험사들의 적자를 유발하는 허위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원래 거주하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와동 다가구 주택에서 2km가량 떨어진 또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고 경력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조두순은 월세 계약이 만료돼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 씨 소유 오피스텔 건물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문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방문 계획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본부장은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이 안 됐다며 초기 단계라 소환 조사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팀이 판단할 거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에 집결하고 투입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의 이륙 지점을 백령도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우리 군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거듭 일축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북한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네. 언제 투입되겠습니까? 예, 뭐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영상으로 보면 정말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북한군이 얼마만큼 러시아에 들어갔는지는 출처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뭐 3,000명, 그리고 12월 달까지 한 10,000명 갈 거다라고 그러고, 또 미국에서도 한 3,000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우크라이나에서는 12,000명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찌됐든 지금 하여간 연해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심지어 수송기로 이렇게 지금 저기 러시아 서부 지역에 있는 공항에 내려서 그쪽에서부터는 지금 트럭으로 또는 이제 민간 버스로 지금 전선 지역으로 가고 있는 곳으로 계속 동영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곧 이제 전선에 투입할 것 같은데 적응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요. 북한 군인들 모습이 좀 앳되고 좀 말라 보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기에 그러니까 저기에 투입될 예정인 군인들이 최정예 부대가 맞느냐 이런 해석이 있던데요. 예, 상반된 정보가 지금 좀 아직은 첩보 수준에서 다니고 있고 완전히 이제 정보로 확인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를 서로 상반된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는 이제 북한군의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이 핵심 세력으로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영상으로 좀 전에도 봤습니다만은 아주 앳된 그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군의 그 보급품을 받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얼굴들을 보면 굉장히 어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군은 17살에 징집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군에 갈 수 있는 이제 그 키하고 몸무게가 중요한데요. 예. 키는 148cm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그리고 몸무게는 43kg이니까 아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이해를 못할 거고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여성 앵커님 포함해가지고 여성분들은 이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아마 감은 잡으실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도 그거보단 크죠. 그렇죠. 그 정도로 왜소해도 군에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북한 군의 그 얼굴들을 보면은 굉장히 앳된 모습이고 연약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상반된 정보이긴 하지만 뭐 조만간에 아마 첩보가 정보로 생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선발대로 전투력이 약한 총알바지 병력을 보내서 이렇게 좀 파악한 다음에 그 이후에 좀 숙련된 군인을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떤 군사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뭐 그것은 정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내용 대부분을 저는 뭐 동의를 합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부대든지 간에 이제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군대에 있는 그 군들도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항상 그 병장이나 하사나 뭐 상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하고 그걸 이등병이나 일병이 보고 따라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고 계급이 올라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애떼고 아무 전투 경험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은 병력들을 먼저 보내면 총알바지밖에 더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잘못된 분석이고 오히려 굉장히 노련하고 숙련된 병력을 먼저 보내서 탐색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소진이 되면 계속해서 그 후속으로 그런 병력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러시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이 사람은 2016년도에 그 지금 폭풍군단의 군단장을 한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17년도 1월 달에는 특수작전군 군사령관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수작전군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금방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육군, 해군, 공군만 있잖아요. 이걸 군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전문용어로. 그런데 육군, 해군, 공군, 북한은 전략군 그리고 특수작전군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 특수작전군이 2017년도 1월 1일부로 창설이 됐는데 바로 이 사람이 특수작전군의 사령관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도 1월 달에 소위 말하는 북한의 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선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 올해 이렇게 보면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으로 돼서 계속해서 이제 김정은을 수행을 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횟수는 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7번에서 9번 정도 김정은을 수행한 것으로 봐서 뭐 척근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우리나라 계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저 사람이 이제 상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계급을 부를 때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제 장군을 부를 때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별 하나를 소장, 별 2개를 중장, 별 3개를 상장, 별 4개를 대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은 상장이니까 별 3개로서 우리나라로 보면 중장에 해당되는 계급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그 폭풍군단 11군단의 군단장을 지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가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2가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가는 이제 총인은 10,000명 넘는 인원들이 단일 대우를 구성을 해서 사단장, 그다음에 뭐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쭉 이렇게 정렬이 돼 가지고 자기네들의 최고 사령관으로부터 이렇게 저 밑에 부대원들까지 이렇게 지휘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클 텐데요. 그렇게 만일 지휘를 받는다라고 하면 러시아 북한군 총사령관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저 사람이 러시아 군의 국방부와 파트너로서의 어떤 협조관계 그런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붙인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금방 귀국하지 않고 오랫동안 저기에 머문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총사령관의 역할과 파트너의 역할에 더해서 지금 10,000명 뭐 넘나들듯이 가는 이것은 1차 파병에 불과한 것이고 2차 파병과 3차 파병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 10,000명 정도라는 그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누적해서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베트남전에 파병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비둘기 부대에 갔다가 그다음에 백마 부대, 뭐 청룡 부대, 그리고 저기 명호 부대 이렇게 가잖아요. 전투 사단만 3개 사단이 갔거든요. 처음에 갈 때는 이제 비둘기 부대 보내고 태권도 부대 보내고 보냈지만 나중에는 이제 점점 더 많아졌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북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간 그 부대는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자원으로 희생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충이 될 거고요. 그거 외에 또 하나의 큰 부대가 또 하나 갈 수 있고 또 하나의 큰 부대가 또 갈 수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는가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북한군은 파병된 북한 병사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지 네네.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러시아군을 감청을 했더니 네. 북한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왜 그런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아마 있긴 있을 겁니다. 가장 큰 것은 지금은 이제 이 러시아군한테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군한테 이제 지시가 내려온 게 뭐냐면 우선 장비와 무기를 북한군 대대한테 주라, 북한군한테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지금 병기도 모자라고 장비도 모자라고 탄약도 없는데 이걸 지금 저기 와 있는 북한군한테 주라는 말이냐. 저 이제 심지어 그걸 중국인이라고 이제 표현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불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불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 30명당 통역하는 사람, 러시아 사람 1명, 그리고 러시아군 3명을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병력이 부족한데 왜 북한군 오면은 걔들은 걔들대로 작전하면 되지. 우리가 거기 통역관도 붙여주고 거기에 왜 우리 러시아군도 3명씩 가야 되느냐. 그런 데 대한 불만이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우크라이나 군에서 감청을 해서 그것을 아마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3명을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탈북을 막기 위해서 감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마 탈북하려는 것은 처형조가 아마 북한에서는 따로 갈 겁니다. 처형조요. 처형조요? 네, 처형조. 탈북하지 못하도록 처형하는 거요. 그건 이제 따로 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소대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소대 단위가 움직이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누군가가 이제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역관이 필요한 거고 이 30명이 이게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지형에 익숙하지도 않고 한 번도 연합훈련 해본 적도 없고 바깥에 나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산악에서는 익숙하지만 저기는 온통 평야지대거든요. 참호에서 싸우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때의 전쟁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몰라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이 러시아의 그 각 30명당 있는 3명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이제 막 불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형조라 하면 탈북을 하려는 조짐이 보이면 바로 즉시 사살하는 겁니까? 아마 그런 명령을 받고 그 처형조가 아마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저 전장에 투입되는 북한군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뭐 러시아 무인기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소총수로서 침투조로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특수부대가 해야 되는 이제 임무가 있거든요. 그 이제 대한민국의 우리 특수전 사령부도 이제 똑같은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인 납치, 그다음에 요인 암살, 그다음에 그 후방 교란, 그리고 적 주입소 파괴, 그리고 이제 이 보급소라고 할까요? 그런 거 전부 다 파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가자마자 바로 그걸 하겠느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처음에는 아마 접촉 지역에서 전투를 하게 될 거고요. 조금 익숙해지면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방으로 침투해서 적 주의소를 급습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 탄약고를 격파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아마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근데 북한 병력의 탈북을 좀 유도해서 한국으로 송환하려는 이런 의도도 있는데 탈북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아까 처형조도 말씀하셨지만. 네, 탈북 가능성은 뭐 굉장히 있다라고 봐야죠. 특히 이제 탈북 가능성이 어떤 경우에 더 많이 생기느냐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전부 다 이렇게 편성이 쭉 이제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이렇게 돼 가지고 같이 움직이면 이것을 우리 이제 군대 용어로 건재를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탈북의 소지가 덜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고 만일에 우리 북한군 병사들을 러시아 군 부대에 분산 배치해서 배속을 줘버리면 이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북한군 병사들을 전부 다 러시아 군 복장으로 바꿔 입혔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건재를 유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러시아 군에 배속돼 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러시아 군에 배속이 되면 러시아 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군 병사들을 제일 앞장에 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게 되면 희생이 더 많이 따를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심리전이 좀 통하고 오히려 뭐 전단지가 이제 떨어지고 나면은 그 전단지를 가지고 뭐 우크라이나에 투항을 하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자유가 주어지고 빵도 주어지고 아마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탈영의 가능성 그것은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죠. 예. 우리 대표단이 이제 나토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이와 네. 또 별도로 국정원에서는 참관단을 보내서 뭐 대북 심리 분석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포로를 신문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뭡니까? 그건 조금 좀 많이 나간 것 같고요. 예. 일단 이제 지금 국정원 제1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부 정보부장 그리고 이제 외교관 해가지고 지금 나토에 갔거든요. 아마 오늘 중으로 이제 회의 오늘 내일 이제 이렇게 회의하겠죠. 같이 회의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국정원 차장이 간 것은 1차장이 간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군의 파병과 관련된 사실 여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얼마만큼 많이 갔고 그들이 어떤 훈련을 했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서부 지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초점이에요. 그것이 초점이고 그리고 이제 나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협조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나토는 나토 군들끼리 바이세스라고 하는 그 체계가 있어요. 이제 이게 전문 용어긴 한데 바이세스라고 하는 것은 전장 정보 수집 및 활용 체계를 바이세스 체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토 회원국 32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 나토 사무총장하고 전화 통할 때 우리도 이 바이세스 이걸 좀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도 좀 우리도 알고 그리고 활용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부분도 좀 협조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모니터링 단을 이제 구성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우리 모니터링 단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가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기본이에요. 왜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나 장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를 통해 가지고 획득을 하거나 그 장비의 특성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대체하고 있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모니터링 단이 폴란드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북한군이 직접적으로 러시아로 가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가서 모니터링 단이 가야 되죠. 그 모니터링 단에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요원들이 가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북한군의 장비, 무기 체계, 전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수집 및 분석 요원이 가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심리전 요원이 가게 될 겁니다. 그 심리전 요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군의 그 어떤 탈영 문제나 또는 북한군의 심리전을 통해 가지고 북한군이 이 우크라이나에 항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요원들이 가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통역 요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요원들이 부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대가 아니고 모니터링 요원이라고 해서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가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남한 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북한이 백령도에서 이륙한 비행 경로를 공개를 하면서 이게 한국군의 도발임이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그들의 주장대로 백령도에서 이륙한 게 맞다 하더라도 이게 한국군이 보냈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네, 우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그 합참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제 지금 백령도에서 떴다 안 떴다 그거 이전에 저는 오히려 북한이 이걸 자작극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2023년도 7월 27일 날 정전협정 70주년 그거 할 때 북한에서는 무인기 2대를 평양 상공에 띄운 것을 영상으로 그걸 공개를 했거든요. 하나는 글로벌 호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인기 글로벌 호크하고 똑같은 거고 하나는 리프라고 하는 무인기하고 똑같은 것을 띄웠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글로벌 호크가 왜 평양 상공을 날고 있지? 리프가 왜 평양 상공을 날고 있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복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복제품은 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런 형상의 복제품은 북한이 충분히 만들어서 이번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제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이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이 무인기를 지금 자작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백령도에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무인기가 지금 시속은 140km, 40km고 최대 비행 시간은 4시간이거든요. 이거 이제 대충 해보면 한 560km 오고는 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저기에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무인기에는 달 수 있는 것이 이거는 정찰용이거든요. 요게 정찰용은 수백 그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단통은 어때요? 수 킬로그램이 이걸 달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조금 오버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합동참모본부는 만약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지역에 넘어오면은 응분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 뭐 방어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인지 전망을 하신다면요? 네, 우리는 지금 이제 2014년도에 북한이 파주 지역하고 저쪽에 이제 그 인제 지역 이런 데서 2014년, 2017년 무인기가 여러 대 이제 추락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회수해 가지고 그것을 다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 무인기 이후에 이제 한국군에서는 국지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지 방공 레이더 시스템인데 바로 이제 무인기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죠. 예. 그게 이제 우선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2022년도 12월 달에 북한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을 때도 그때도 이 그 방공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전파를 했거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인기를 격파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헬기도 있고 비호 복합 뭐 그것도 있는데 발칸포도 있고 20mm, 30mm짜리 다 있지만 문제는 무인기를 이걸 떨어뜨리느냐 안 떨어뜨리냐의 문제예요. 떨어뜨릴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예. 그걸 떨어뜨리면 이게 소총은 한 방씩 나가죠.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비호 복합이라든지 헬기에서 쏘는 게 두두두두두 이렇게 나가요. 발칸부도 두두두두 이렇게 나가면 한 번에 30발, 40발이 다 나가요. 그럼 맞기는 한 발 맞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로 떨어져요? 민가로 떨어져요. 예. 그게 우리 국민들 피해로 다시 오거든요. 그러니까 빈대 잡는다고 초가상간을 태울 거냐 저것이 그냥 거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는 거죠. 정부로 봐서는.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하나가 더 새로 생겼는데 그게 바로 그 레이저 무기예요. 레이저 무기가 이게 한 20kW만 쏘면 3km 있는 거 다 잡아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이름까지도 붙였어요. 청광이라고. 올해 후반기부터 전방에 배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지금 배치된 건 아니고요. 수단들은 많다는 건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전방에 지금 DMZ 내에 북한을 보고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무인기가 그쪽으로 안 들어오고 서해로 들어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리 그러니까 열 경찰이 한 도둑 못 잡는다는 거 그런 것들도 같이 유념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의 담화로 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북한이 분명히 드론 도발을 할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무시하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면서 너네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꼭 한 번은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은 이제 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북한이 지금 공개한 거 보면 38개의 비행 계획을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 보면 작년도 6월 달부터 올해 10월 8일 끝까지 공개를 했는데 사실상 드론 사령부가 창설된 것은 9월 1일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 것부터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더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그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 전에 기록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보냈겠어요? 그거는 바보 멍텅구리가 아니면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더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번 10월 10일 날인가요? 그때 무인기 그거 얘기했을 때 그때 한국에서 무인기를 3일 날, 9일 날, 10일 날 이렇게 세 분의 3일 날, 8일 날, 9일 날 세 번에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3일 이렇게 빠져 있어요.
3일께 빠져 있고 8일, 9일 것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자기네들이 공개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면 엉성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전체로 통틀어 보면 좀 자작극을 좀 오히려 저는 거기다가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의 끝자락에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방에는 오락가락 비도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밤에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내일도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고요. 기온은 예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제주도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남해안에도 아침까지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12도, 대전도 12도, 대구는 1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18도, 대전이 21도, 광주와 대구는 2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남은 한 주간 예년보다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을 분석한 백서를 선거 200여일 만에 공개했습니다. 패배 요인으로 정부 여당의 불안정한 관계를 지목했는데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와 당의 책임도 고루 명기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가 선거 201일 만에 패배 원인과 개혁 과제를 분석한 백서, 마지막 기회를 공개했습니다. 참패 요인으로는 가장 먼저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꼽았는데 당과 정부 사이에 건강한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해 국민 신뢰가 추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544명의 설문조사한 분들도 우리 당에게 매우 강한 회초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불안정한 당정 관계였습니다. 선거 국면 여권 지지율을 뒤흔들었던 주요 이슈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의대 증원 논란 등이 언급됐습니다. 당시 이런 논란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며 용산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도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밖에 시스템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전략 부재 등이 패배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었던 한동훈 대표의 이재명 조국 심판론, 이른바 2조 심판론을 두곤 오히려 선거를 정권 심판론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과 정부 양측의 잘못을 고루 지적한 백서 결론에 당 지도부는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시는 거죠. 아직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평가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백서가 보고된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선 패배 원인으로 꼽힌 2조 심판론을 두고 이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선거 국면마다 달리 분석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했는데 특히 2조 심판론은 선거 2주 전 여러 악재가 겹치며 여권 지지율이 급락하자 읍소 전략의 하나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일부 최고위원은 심판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당이 꺼낼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선 백서 집필 과정에서도 참패 책임의 화살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던 가운데 선거 200여일 만에 백서가 공개된 것조차 여권 내 내탁 공방의 단적인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이뇨환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된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놓고 계파 간 갈등이 계속되자 스스로를 파괴하는 건 피해야 할 것 같다며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친윤기로 꼽히는 인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치열하게 다퉈도 좋지만 조용히 문을 닫고 남에게 알리지 않는 의견 종합이 필요하다며 문을 닫은 곳과 연 곳에서의 대화 내용은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특별감찰관 문제 논의를 위한 공개 의원총회와 함께 토론과 표결 진행을 제안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당원과 국민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노골적인 거짓말을 대놓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짓말 진원지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 모녀의 주가 조작 이익이 23억 원이라는 건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걸 두고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관련 사안일 경우 상설특별검사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운영위 소위 뒤에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안과 함께 법률안 6개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뒤에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독재를 뛰어넘어서 정부의 행정과 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심각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과 이를 둘러싼 정부 대응이 정치권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군 참관단 파견 검토에 전쟁놀이 하느냐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안보마저 정쟁에 활용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러시아 파병설이 불거진 북한을 향해 살 길은 그것 말고도 많다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분석관이나 군의 참관단을 보내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전쟁놀이를 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파병을 위해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까지 우회해가며 행여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된 북한 장병들,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이 신문을 하다 무슨 문제라도 생길 경우에 그 파장을 대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의 참전 위기에 비판의 화살을 엉뚱하게 정부 여당에 돌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이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야당이 이를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만 한다는 겁니다. 이어 지금은 여야가 손을 맞잡고 김정은 정권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고 여야가 하나로 뭉쳐서 민생 안보 현안을 해결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평화, 세계 평화를 해치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해치는 참전에 대한 규탄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서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문자메시지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군 폭격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국가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수호라는 국회의원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전쟁 사주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며 제명 결의안을 제출한 반면 외환 유치죄 라는 아주 심각한 형법상 범죄 행위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군을 북괴군으로 칭하고 이들을 타격해 심리전을 하자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민주당이 북한을 돕기 위해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사견을 말한 것을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규탄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맞물려 향후 미국 대선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의혹과 관련해 현지 시간 30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현재 안보리 의장국인 스위스의 주 유엔 대표부가 30일 오후 3시 이후 회의를 소집한다는 계획을 공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밀착 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격전지를 향한 포격에 사용하는 포탄의 절반 이상이 북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대변인은 최근 이틀간 북동부 하르키우주에 러시아가 발사한 122mm와 152mm 포탄 가운데 60%가 북한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인 걸 확인했다며 비행 주체가 한국군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무인기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한국군의 저열하고 파렴치한 도발적 정체가 입증됐다며 공화국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도발 원점은 영영 사라지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 주장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창 공보실장은 무인기의 평양 상공 출현과 관련한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가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선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열리는 특별국회에서 치러지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얻은 의석은 191석.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215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못 미칩니다. 지난 2009년 옛 민주당의 정권을 뺏긴 이후 15년 만입니다. 정치적 타격을 입은 이시바 총리는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厳しい安全保障環境、経済環境、そういうような状況の中にあって、国政というのは一時たりとも停滞が許されない。 자민당의 참패로 궁지에 몰린 이시바 총리가 당장 넘어야 할 고비는 다음 달 특별국회입니다.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야 하는데 어느 후보도 의원들의 과반을 얻지 못하면 상위 1, 2위 후보가 결선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자민당이 과반을 얻지 못한 만큼 이시바 총리는 노다 이펀 민주당 대표와 함께 결선 투표로 승부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나머지 야당이 누구를 얼마만큼 밀어줄지에 따라 총리의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 98석에서 148석으로 크게 약진한 이펀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나머지 야당들과 협력해 세력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現時点で野党第1党、比較第2党でありますので、自分がまず手を挙げてご協力をお願いをするというのが基本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시바 총리의 자민당도 이펀 민주당 이외의 군소 야당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한 물밑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의도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여러 경우의 수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최근 21호 태풍 콩레이가 발달하면서 올가을 한반도 부근에 이례적으로 11월 태풍이 북상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 73년 동안 우리나라는 11월에 태풍을 맞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과연 이번 태풍 어디로 향할까요? 정혜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21호 태풍 콩레이입니다. 이북은 바다 온도는 여전히 30도에 육박하는 높은 상태로 태풍은 당분간 더 발달할 전망입니다. 또 이번 주 후반 태풍 중심 풍속은 시속 180km로 달리는 기차를 탈선시킬 정도의 매우 강한 수준까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콩레이가 한반도와 일본 부근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심상치 않은 태풍 경로에 대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이 새로 발표한 전망을 보면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 부근까지 북상하는 이례적인 11월 태풍으로 기록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긴 하지만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인 타이완을 통과한 뒤 세력이 약화하는 데다
남하안은 찬 공기에 가로막혀 중국 남부 해안에서 열대 저압부로 변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가 산출되기 시작한 1951년 이후 지난 73년 동안 11월에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상륙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통계적으로 11월에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제21호 태풍 콩레이는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은 있지만 11월 1일경 타이완을 지나면서 급격히 강도가 약해지겠고 이후 중국 남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과정 속에 북쪽의 찬 공기를 만나 추가로 약화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상 첫 11월 태풍은 피했지만 올가을 폭염과 호우에 연이은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통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태풍이 한반도 부근까지 북상하지 못합니다. 다만 올해는 가을 날씨가 워낙 이변이 많아서 태풍이 약해져도 비구름으로 인한 강한 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 남은 비구름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강해지고 해상에는 최대 4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겠다며 지속적인 대비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2위에 오른 오징어. 하지만 핵심 어장인 동해안에서 잡히는 오징어는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강원과 경북에서 오징어 위탁 판매량은 700톤가량을 기록했는데요. 5년 전보다 무려 93% 정도 줄어든 양입니다. 오징어는 바닷물 온도가 15도씨에서 23도씨일 때 가장 잘 자라는데요.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어장이 북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동해 바닷물 표면 온도를 조사해보니까 25도를 넘긴 날은 60년 동안 30배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수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연어와 새우, 고등어, 주꾸미가 대표적인데요. 주요 대형마트 모두 수입 수산물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을철 별미인 전어도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이나 마트에서도 전어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가격도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역시 수온 상승이 주요 원인인데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펄펄 뛰는 전어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어항이 썰렁합니다. 3분의 2가 줄어가지고 너무 팔기가 힘들어요. 가격도 너무 비싸가지고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2배 이상 올라가지고. 올해 전어의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경매 시장에 풀리는 양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어획량은 3,38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마트에서도 전어가 모습을 감췄습니다. 평소 이맘때면 이곳이 전어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 한 팩 남아 있습니다. 가을철 별미로 전어를 찾던 소비자도 비싼 가격에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전어 가을에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비싸서 못 먹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지난 9월 해수 평균 온도는 27도로 지난 10년 평균치보다 무려 3.5도가 높았습니다. 주로 15도에서 21도에 서식하는 전어의 어획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더워진 바다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든 건 꽃게도 마찬가지. 수협에 따르면 지난달 꽃게 위판량은 2,707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5%가 줄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어획량이 줄어가지고 좀 많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반면 높은 수온에 잘 자라는 새우는 공급량이 늘었고 남해에선 열대성 어종이 발견되는 등 우리 바다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폭염이나 이상 기후에 따라 우리 바다의 온도까지 달라지면서 어종이나 어획량에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좁은 비포장도로에서 흙먼지를 휘날리며 아슬아슬 미끄러지듯이 경기하는 월드 랠리 챔피언십 WRC 경기 모습입니다.
현대자동차 월드 랠리팀이 이달 중부 유럽 랠리에서 2024 시즌 5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98년 WRC 첫 출전 이후에 최근에는 고성능 차량인 N 브랜드를 내세워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현대차는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앞세워서 르망 24에 참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100주년을 맞은 르망 24는 프랑스 르망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레이스로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달리는 동안 잘 버티면서도 가장 빠른 차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현대차뿐 아니라 수많은 완성차 업계가 고성능 차와 레이스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매출 면에서는 효율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현대차의 고성능 N 브랜드 실적을 보면 판매를 시작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 세계에서 누적 10만 5천여 대를 팔았습니다. 고급 세단인 그랜저가 지난해 1년 동안 국내에서만 11만 대 넘게 팔린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계가 고성능 차와 레이스에 매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고성능 차에서 얻은 기술을 일반 차에 접목하기 위해 고성능 차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고요.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도요타 자동차는 1957년 호주 랠리에 이어서 1980년 르망 24에 입성하는 등 일찌감치 레이스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자동차 레이싱 광팬으로 알려진 두 사람이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도요타 기어 도요타그룹 회장이 자동차 경기장에서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힘찬 엔진 소리와 함께 출발한 토요타 자동차. 360도로 회전하는 드리프트 등 현란한 기술을 선보인 뒤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운전자가 공개되자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님과 도요타 자동차의 아키오 토요다 회장님이셨습니다. 지난 상반기 기준 글로벌 완성차 업계 1위 토요타 그룹과 3위 현대차 그룹 수장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섰습니다. 두 회장은 레이싱에 대한 애정으로 이번 경기를 열기로 했다면서 서로를 향한 존경심과 우애를 드러냈습니다. 제가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존경하는 회장님으로서 제가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운전하시는 거 보니까 더 많은 신뢰가 가고 韓国でこんなヒョンデさんとこんなことできるなんて夢にも思ってませんでした. 앞으로 두 기업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앞서 현대차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토요타는 독일 BMW와 수소차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번 만남으로 현대차와 토요타가 손을 맞잡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ヒョンデもトヨタも一緒になってもっといい車、もっとモビリティの未来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から、皆さん応援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이번 경기에는 취임 2주년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정 회장, 아키오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기가 삼성 사업장인 에버랜드에서 열렸다는 이유도 있지만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 전기 전자장비에 큰손들이 모인 만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는 중국의 공세 속에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현대차와 토요타, 삼성까지 새 글로벌 기업 수장의 만남이 향후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관심입니다. YTN 박규현입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 측의 공개 매수전이 결국 승자를 가리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양측 모두 확실한 과반 지분을 얻지 못하면서 분쟁은 주주총회 표 대결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고려아연이 지난 23일 마감된 자기 주식 공개 매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소각 예정인 자사주는 9.85%, 우군인 베인캐피털을 통해서는 1.41%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고려아연의 우호 지분은 35.4%로 영풍과 MBK의 38.47%와는 3%포인트 차이입니다. 여기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9.85%를 소각하고 나면 양측 지분율은 40%대 초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보 없는 쩐의 전쟁에서 누구도 확실한 과반을 얻지 못하면서 2차전은 주주총회 표대결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당장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 이사회에 신규 이사 14명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습니다.
이사회를 장악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밀어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장영진 영풍 고문을 제외하고는 12명 모두 최 회장 측 인사인 만큼 임시 주총은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해야 해 실제로는 내년 초쯤 열릴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에 주총 표대결에서 이기기 위한 장내 매수와 우호 지분 확보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영풍하고 MBK 파트너스 연합과의 의결권 경쟁이 또 불가피해진 상황이고 국민연금이 어느 쪽에 이제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경영권 분쟁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울러 장외 여론전과 법정 분쟁 등 경영권 확보를 위한 명분 싸움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2차전에 돌입하자 고려아연 주가는 4% 가까이 오른 130만 1,000원에 마감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몇 달 전 10년에 걸친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이 적발돼 9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시스템 욕실 공사에서도 7년간 짬짬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스템 욕실은 공정을 단순화하고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타일을 하나씩 수작업으로 붙이는 습식공법에 비해 시공 속도가 빠릅니다. 건설사들은 보통 등록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 경쟁 입찰을 해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와 계약합니다. 이 시스템 욕실 입찰 시장에서 2015년부터 7년간 광범위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9개 업체가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 등을 짬짬이해 100건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낙찰 총 금액은 1,361억 6천만 원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공정경쟁 질서가 무너지고 공사비가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억 2,400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대림바토스와 한샘 등 국내 시스템 욕실 시장 대부분을 이루는 사업자들로 공사 현장은 대부분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아파트였습니다.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담합건에 이어 아파트 내부 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이자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생활 폐기물 수거 등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군의 부실 수사로 끝내 미제로 남게 된 고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증거가 빠지는 등 헌병대와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많았다고 본 건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12월 염순덕 상사는 같은 부대 준이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 둔기에 맞아 숨졌습니다. 염 상사가 발견된 곳 근처 하천 자갈밭에서 염 씨의 피가 묻은 나뭇가지가 발견된 데 이어 도로변에서 수거된 담배꽁초 2개에서 준이와 중사 두 사람의 유전자가 검출됐고 두 사람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헌병대는 사건 당시 함께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담배꽁초 2개를 수사 단서에서 제외하고 범행 도구로 추정된 나뭇가지를 분실하기도 했습니다. 15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로 이어졌고 경찰은 당시 두 사람의 알리바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다른 한 명은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끝내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염 상사 유족이 부실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병대와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핵심 물증 등을 불합리하게 수사하는 등 증거 확보가 매우 미흡했다는 겁니다. 또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살해 경위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국가가 유족에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증거가 사라진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그 자체로 과실이 중대하다며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도로 확장 공사 중이던 굴착기와 부딪히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30대 남성이 건물 주차 차단기를 부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김다연 기자가 전합니다. 1톤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갑자기 도로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차량과 부닥치는 듯합니다. 사고 뒤 채소와 과일이 실렸던 화물차 짐칸은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꽝 소리가 나면서 이제 차를 세우고 보면서 저는 제가 문 단속을 잘못해가지고 저기 문이 열리면서 소리가 나나 싶어가지고 이제. 화물차 기사는 굴착기와 직접 충돌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찰은 굴착기가 먼저 다른 시설물과 부딪힌 뒤 연쇄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터널을 막 빠져나온 승용차가 갑자기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충격 부위에 순간 불꽃이 일더니 승용차가 도로 위로 튕겨 나옵니다. 차량은 불과 몇 분 뒤 화염에 휩싸였고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가능성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도로 위에서 SUV 차량 한 대를 멈춰 세웁니다. 멈칫하더니 이내 경찰 사이로 달아납니다. 운전자는 30대 남성 A씨로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 차단기를 부수고 달아났지만 끝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나 마약 투약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관련해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의 진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상해 진단서와 소견서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본부장은 택시기사가 병원에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자료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합의한 상황에서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게 과잉 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일 뿐이라며 진단서가 없더라도 진료 기록을 통해 상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의협 대의원 긴급총회가 다음 달 10일 열릴 전망입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 YTN과 통화에서 지난 주말 임시총회 발의서를 확인했다며 내일 임시운영위를 열고 대의원 총회 일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의원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다음 달 3일은 임시총회를 열기 어려워 보이고 10일에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교육청이 단체 협약을 더는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학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신경호 강원교육감. 학생 학업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전체 학교 시험을 치르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2021년 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은 단체 협약이 걸림돌이었습니다. 협약에는 교육청 주관 학력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교육청과 학교 주관 경시대회 금지, 교육감 표창 금지 등의 조항도 있었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이런 단체 협약이 교육 현장 권한을 제한한다며 유효기간이 만료돼 실효된 만큼 더는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평가나 경시대, 교육감 표창이 교원의 임금과 근무 조건 그리고 복리 후생 등 어디에 해당하는지 과연 이것이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 교섭으로 금지시킬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2023년도 단체 교섭이 아직 진행 중인데 일방적인 실효 통보는 교사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신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정치적 입지곤란을 타개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교육감 표창, 학생들의 경시대회, 그리고 학력평가 등을 콕 집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것은 신경호 교육감의 퇴행적인 학력 정책과 경쟁, 서열화 교육 등을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강원 지역에서는 각종 경시대회와 학생 전부가 실시하는 학력 진단 평가가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질 거라는 기대와 형식적 평가로 순위 경쟁에 더 빠져들 거라는 우려가 고차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피해를 본 학생이 일주일 사이 2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 피해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학생 865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8일 조사 때보다 학생 피해자가 24명 증가했는데 교원과 직원 등의 피해자는 지난 조사 때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경기도와 도내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민관합동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시행 석 달째가 됐는데요. 전체 공인중개사의 33%가 동참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높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안양의 한 부동산입니다. 문 앞에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믿고 할 수 있다고 경기도가 인증한 마크입니다. 이곳에선 중개사가 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합니다. 이전보다 절차가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워졌지만 사기 피해 예방에 힘을 보탠다는 마음에 항목 하나하나를 살피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이런 행정적, 법률적, 사회적으로 분석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특히 권리관계 등 계약 후 변동되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어서 임차인들의 호응이 큽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불안감이 많이 줄었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11,000명 정도.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인 만큼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시행 석 달째를 맞아 동참률 33%를 기록했습니다. 계약만 잘 이루어낸다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안전전세로 가는 길목으로 보는 거죠. 올 들어 경기도 내 전세 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4,500여 건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건수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중개사무소 정보는 경기 부동산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했는데요. 봄의 불청객으로만 여겨지던 미세먼지가 가을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하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을 알아볼까요? 네, 먼저 미나리인데요. 미나리는 중금속 배출에 탁월한 음식으로 해독 효과는 물론 식이섬유와 칼슘, 무기질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가을이 제철인 도라지는 폐나 기관지를 포함한 호흡기에 정말 좋은데요.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목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배는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낮 동안 초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하늘은 여전히 흐리겠는데요. 밤사이 동쪽 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서울 아침 기온 12도 등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 하늘이 맑게 개겠고요. 남은 한 주 동안 기온은 계속해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신미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